기나긴 역사를 통해 사회적 동물로 진화한 인간은 나 이외의 수많은 개체적 인간들 속에서 집단을 이루고 더불어 살아야 함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고 남들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며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느끼는 그런 심성을 갖춘 동물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왜 인간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지은이는 한국 자생 철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시인 박이문 선생님. 펴낸 곳은 소나무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왜 인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문제에 앞서 윤리 도덕적 가치의 이타주의 문제로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야 하는가? 2부. 삶의 의미에 대한 단상. 이 가운데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2부. 삶의 의미에 대한 단상. 이타적 동물로서의 인간. 우리는 모두가 조금은 위선자이다. 철저한 윤리적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 속에 이기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남들한테 선하고 인간 공동체 속에서 올곧게 공존하는 윤리적인 이타적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 또한 좁은 생물학적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인간들과 이타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조하며 보다 큰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협조와 소통보다는 배반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이란 이타적이기에 앞서 이기적이며 인간들 간의 원초적 관계는 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를 넘어 광활한 자연계 속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생태계적 연대를 구성해 자연의 일원으로서 우주 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 위에 군림하고 자연을 착취하면서 진화해왔다. 인간은 자신의 이런 특권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은 아직도 완전히 윤리적, 즉 이타적이지 않다. 설사 윤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도덕적인 사람은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 인간의 실존적 삶의 세계는 인간 공동체, 즉 지구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구 반대편은 물론이고 상상할 수 없이 광대한 우주의 심연과 그것의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보지 못한 채 장님이나 벙어리처럼 살아갈 뿐이다. 인간의 삶은 윤리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 경지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윤리적 삶이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삶은 인간 사회 및 자연적 지구를 포함한 모든 것들, 즉 무한한 공간적 존재로서의 우주와 영원한 시간적 존재로서의 영겁, 즉 문자 그대로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총체적 맥락에서 파악되는 티끌같이 작은 나라는 고독한 실존의 우주적, 철학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 가치의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덕의 영역은 윤리 영역의 확대이자 귀착점이기도 하다. 그 영역은 생각하는 갈대로서 인간이 자신의 궁극적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의 종착점이다. 타인과의 연대와 우주와의 연대. 단 하나의 동물로서나 혹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서나 인간에게는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육체적 삶으로 끝나는 데는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와 그 속에서 삶을 추월하며 자연 및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주의 일부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의 초월적 의미를 찾으려 부단히 애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인간의 삶은 운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진짜 자기의 삶을 주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흉내를 낼 뿐이다. 진짜 인간다운 삶, 인간 사회의 틀에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동시에 우주의 차원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이는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삶이다. 사회의 불공평성과 우주의 부조리. 세상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고 삭막하며 황량하고 험하다. 따라서 윤리 도덕의 완전한 이상주의적 가치 구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윤리적으로 흠없이 존경스럽고 도덕적으로 한 점 티끌도 없이 숭고한 단 하나의 인간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과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났고 인간은 누구나 윤리적으로 조금은 위선적이며 가짜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자신에게 철저하게 충실하고자 하지만 근원적으로 속물이며 속물로 태어난 그 운명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원천적으로 불공평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인간 세계가 그렇고 자연 세계가 그렇다. 따지고 따져보면 실존주의 작가 까뮤의 말대로 부조리하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논리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조리한 것은 동물계나 인간 사회는 물론이고 세상 만사가 그렇고 세상을 창조한 전지, 전선, 전능하시다는 조물주 하느님의 존재에도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먹는 놈과 먹히는 놈, 잡는 놈과 잡히는 놈이 있다. 때리는 자와 맞는 자, 지주와 소작인, 미남과 추남, 천재와 둔재, 남자와 여자, 영주와 노비, 부자와 빈자, 존경받는 자와 무시당하는 자, 젊은이와 늙은이, 착한 이와 악한 이가 있다. 백만장자와 노숙자, 복을 받고 태어난 자와 저주를 받고 태어난 자가 있다.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철석같이 믿고 검소한 삶을 주장하는 인도의 가장 금욕주의적 종교인 자이나교의 한 신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게 산다. 인간은 자기 외의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하찮은 물건 이하로 함부로 대한다. 만인이 만인의 적인 사회. 오늘날의 기술 문명은 무서운 속도의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가 마침내 스위스에 건설한 가속기에서 발견되었고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우주의 한 천체에 착륙하여 생명 존재의 가능성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지구에 보내고 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전대미문의 크기와 속도를 갖춘 호화 여객기 A380을 타고 당일에 지구를 일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구현되는 발전을 이미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인성적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한심스럽다. 선진 강대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 간의 불신을 없애지 못하고 새로운 무기 도입과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앞다투어 퍼붓는다. 다행히 아직은 세계적 차원의 전면적 세계 대전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서 국가들 간에 또는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파벌들 간에 무력적이고 파괴적인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 계층 간의 이념적 갈등과 증오 그리고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거짓말, 사기, 고발, 폭력, 강간, 살인 등 비단 폭력배 집단만이 아니라 학교까지 물들어 있고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 언론계, 연예계, 노동계 그리고 심지어는 학계와 종교계에까지 모든 계층에 만연해 있다.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썩거나 병들었다. 말로는 착하고 따뜻하지만 실제로는 거칠고 냉담하다. 외모나 물질적으로는 첨단적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만적이다. 말로는 선하고 이타적이지만 실제 행동은 이기적이다. 구호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사회 지도자들이 많지만 구체적인 그들의 삶과 행동은 저마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 정반대이다. 오늘날 인간 사회는 아직도 문명이라는 탈을 쓴 비윤리 도덕적인 야만 사회이며 명실공히 인간다운 사회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채워진다. 잠자고 화장실 가고 아침을 먹고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하고 생계 걱정, 이발할 일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일 등등 무수한 일상적인 행위를 되풀이한다. 인생이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시시한 것들로 바삐 지내다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늙고 병들어 누웠다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승으로 떠나는 사건이다. 그러나 유신론자나 무신론자,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 왕이나 신하, 영주나 노예, 부자나 빈자, 승자나 패자, 명사나 무명인, 시인이나 과학자, 정치가나 사업가, 철학자나 문맹자 모두가 남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에게 자주 물을 것이다. 예컨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공부를 전공할 것인가? 엔지니어가 되어 인간 삶에 편리한 기계를 만들 것인가? 자연을 지키는 환경운동가로 살 것인가? 학자가 되어 교육에 전념할 것인가? 정치가가 되어 권력을 잡아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의사가 되어 가난한 병자들을 돌볼 것인가? 증권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 것인가? 화가나 시인이 되어 누구나 찬미하는 예술작품 창조에 일생을 바칠 것인가? 대중을 열광시키는 연예인을 꿈꿀 것인가? 수도사나 승려가 되어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짧지만 강렬하게 인생을 보내는 난봉꾼이 될 것인가? 도덕군자처럼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 것인가? 등등. 한편 파르메니데스, 공자, 플라톤, 칸트,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철학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헤라클레이토스, 노자, 디오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데리다와 같은 철학자들 가운데 어느 편의 철학자들을 선호하는가? 힌두교, 불교, 도교로 대표되는 동양의 세계관과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헤겔, 자연과학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세계관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 또한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나 확고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도해야만 한다. 삶은 끊임없는 행동의 결정이며 그런 결정은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발견의 대상으로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실존적 결단에 의해서만 매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로지 나만이 내 인생의 의미의 원천이며 책임자이다. 내가 선택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딴에는 내가 아무리 뜨겁고 신나는 삶을 살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나침반도 없이 고장난 인생의 배를 타고 망망대해의 파도에 쓸려 목적지를 잃은 채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고독하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삶과 존재의 의미라고 규정한다면
도대체 이때의 의미라는 낱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언어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의 의미가 있는가? 가치로서의 인생의 의미. 어떤 낱말이나 문장, 가령 한국말 개, 사랑 등의 명사들이나 개가 짖는다, 나는 문을 닫는다 등 각각의 명제가 갖는 언어적 의미는 언어 사용에 관한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개라는 동물학적 종,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갖거나 행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행위를 지칭하고 개 혹은 나라는 언어적 주체가 행하는 특정한 행동을 서술한다. 이때 위 낱말이나 문장들은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한국어나 외국어로 대치될 수 있다. 즉, 언어적 의미는 주어진 언어 체계 안에서 약속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해진 소통 양식에 지나지 않으며 말이나 글의 언어적 의미는 바로 그 문장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 인생의 의미, 한국전쟁의 의미,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거둔 우수한 성적의 의미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바로 앞에서 예로 든 언어적 의미를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이때 의미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라 가치 혹은 의의를 뜻한다. 이때 의미는 객관화된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이 좋음, 싫음의 관점에서 느끼는 체험적 심성, 주관적 중요성, 즉 가치 체험을 지칭한다. 돈의 가치, 지식의 가치, 인생의 가치 등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돈, 지식, 인생에 관해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누구에게는 더 중요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덜 중요하기도 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치, 즉 의미는 누군가의 인생이나 세계 혹은 우주 가운데 어느 것인가의 객관적 일부가 아니라 한 인간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갖는 주관적 느낌, 즉 호의적, 비호의적 또는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지칭한다. 위와 같은 뜻으로서의 의미는 어디에서인가 발견될 수 있는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각자 인간의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피부와 육체로 느끼는 감성적 느낌, 행복, 불행, 감성적 충만감, 결핍감, 넘침, 부족함 등의 관점에서 본 체험을 뜻한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서 지적 세계로, 이성의 영역에서 감상의 영역으로, 과학적 인식에서 철학적 인식의 세계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침내 철학적 지혜의 차원에서 예술적 해안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모든 것들 간의 유기적 연대와 소통, 그리고 조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 공존 공생을 지향하며 끝없이 진화한다. 인간의 역사는 고독한 객체인 인간이 가족, 부족, 민족, 인류, 생태계, 그리고 우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해온 역사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체와 연대의 확장은 곧 개인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인류가 윤리도덕적 주제로 진화하면서 성숙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곧 한 개인의 삶의 의미가 개인 자신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자연 생태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의 총체로서의 우주 전체라는 궁극적 타자와의 연대라는 단 하나의 융합 속에서 우주적 존재인 자신의 윤리도덕적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와의 연대를 통해 개체로서의 찰나적 나는 증발되고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와의 융합 속에서 나의 삶도 불멸의 윤리도덕적 존재가 된다. 그러나 과연 인생의 의미, 즉 가치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맞는 주장인가? 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귀한 윤리적 속성인 타인에 대한 이타주의라는 심성으로 타자와 연대하고 그러한 이타주의적 감수성은 도덕적 충동인 우주적, 종교적, 초월적 충동을 유발하여 인간을 물리적, 사회적 차원을 뛰어넘어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우주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주는 한편 우주의 역사는 인간의 그러한 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는 바로 그러한 우주의 윤리 도덕적 실천, 즉 우주와의 범연대적인 이타심의 실천 말고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가 80이 넘도록 평생 동안 추구한 것은 인생의 실존적 의미와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궁극적 의미의 발견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만사의 궁극적 의미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궁극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남을 도와야 하는가? 내가 앞서 설명한 인생관, 윤리도덕관, 세계관, 우주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모든 인간, 동물, 생명,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희비극적 사건과 현상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나름대로의 가치와 윤리도덕적 의미가 있어야만 말이 된다. 즉 실존주의 작가 까뮈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조리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신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로서 나의 궁극적 프로젝트는 우주의 모든 현상들, 즉 철학적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지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단 하나의 총체적이고 일관된 유기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누구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은근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객관적 삶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최근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신념들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나 자신의 사유와 지혜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내 생각이 정말 옳은가? 착각일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 세계상이 흐려지고 세계의 모든 것이 헷갈리고 선악, 진위, 미추, 모든 것의 의미, 무의미, 기쁨, 슬픔, 삶, 죽음 등 간의 경계들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영원한 회의주의자인 동시에 현자였던 몽테뉴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정말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삶은 곧 선택이며 선택은 자유로운 결단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곧 어떤 방법으로도 도피할 수 없는 책임을 동반한다. 삶은 끝없는 행동이며 행동은 반드시 특정한 조건들에 관한 인식, 즉 믿음을 전제한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몽테뉴의 말을 나는 아무것도 절대적인 진리를 모른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몰라도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참이라고 믿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의 말은 자기 모순이다. 왜냐하면 모든 삶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모든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윤리도덕적 선악, 이타주의, 세계관, 나 개인이나 인간 사회나 우주의 궁극적 의미, 의, 가치에 관한 나 자신의 형이상학적 성찰과 이론의 객관성이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알아보고 내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최선의 진리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누군가가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나의 주장을 버리겠다. 이런 점에서 나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며 기꺼이 몽테뉴와 더불어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고 외친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실한 대답이 있든 없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든 없든 우리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줄곧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속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세상에는 선하고 따뜻하며 올곧고 지혜로우며 이타적이며 우주적 직관을 갖고 우주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 지구상의 생명체 출현과 진화의 역사, 인류의 문명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는 역사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전체를 넣고 볼 때 인류의 문명은 진화나 진보가 아니라
퇴보나 쇠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이타적이기보다는 가혹하게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상호 의존적이기보다는 배타적이거나 도전적이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구상의 기아나 극심한 가난을 충분히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아니 수억의 인구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인류의 문명사는 발달이 아니라 퇴보이고 윤리도덕적 의식은 숭고와 신성함을 향한 상향 과정이 아니라 야만을 향한 하향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반세기 전에 비하면 문명사회로서의 면모가 놀랄 만큼 맑아졌지만 신문이나 뉴스에 날마다 등장하는 유괴, 살인, 성폭력,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오히려 더욱 심하게 썩은 예를 풍긴다. 컴퓨터, 모바일폰, 가전제품, 자동차 생산 등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으로 선두에서 달리고 있지만 윤리도덕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지나치게 상업 물질주의적이며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우리의 심성은 타자에 대해 차갑고 이기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객관적 실상이다. 한국이라는 지역을 떠나 오늘날 세계 전체의 현실을 볼 때 상황은 더 경악스럽고 더 야만적이고 더 한심스럽다. 원시시대의 인류는 창과 방패, 칼과 도끼로 부족들끼리 잔인하게 싸웠지만 오늘날에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만들어낸 가공할 만한 최첨단 무기로 서로를 위협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을 종말로 몰아넣게 될지도 모를 그런 무기들을 분쟁 지역이나 테러리스트 집단에 값비싸게 팔아치우느라 여념이 없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의 많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지구의 자연질서가 파괴되어 가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윤리도덕적 현실이다. 그럼에도 냉정한 현실의 절박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운명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 잣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일 것이다. 그 속성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지능, 예술적 감수성 등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윤리도덕적 감수성이다. 그러한 감수성으로 인해 인간만이 긍지와 수치심, 아름다움과 추함을 더불어 느낄 줄 안다.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남의 행복이나 불행을 나의 행복이나 불행으로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고 있으며 남의 아픔에 연민을 느끼고 가능하면 그를 돕고자 하는 이타심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행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남이 행복하면 나도 그만큼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일 것이다. 행복의 경험은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며 우리는 이타적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만큼 더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아무도 혼자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며 타인들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것들, 즉 우주와의 조화로운 공존과 연대를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의 의미, 즉 행복이라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윤리도덕적인 가치가 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가치 외에도 인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가치들이 허다하다. 교과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을 도덕군자로 사는 삶보다는 다른 가치들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 한결 바람직하고 멋진 그리고 풍요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나 안중근 의사, 슈바이처나 이태석 신부 등과 같은 위대한 도덕적 스승처럼 될 수는 없다.
설령 될 수 있다 해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으며 만약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간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아끼며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즐기며 사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 사회를 꾸려나가는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로 연대하여 씩씩하고 당당하게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그러한 밑바닥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는 마음씨인 이타주의가 깔려 있다. 나는 내가 남을 행복하게 돕는데 행복을 느낀다. 내가 남을 돕는 근본적인 그러나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이유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을 보다 행복해지도록 도와주면서 더 없는 긍지를 느끼며 누구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행복이라는 낱말을 썼다. 사람은 삶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를 행복에 둔다. 그러나 초인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독일 철학자 니체는 유럽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 영국인들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경멸하면서 영국인들은 행복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도 1967년 프랑스의 문예지 신프랑스 평론 7월호에 발표했던 글의 첫머리에 나는 행복을 경멸한다고 쓴 바 있다. 내 나이 35살 때였다. 그러나 나의 인생과는 좀 달라졌다. 나는 인생의 의미가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행복이라는 개념을 관능적 쾌락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영혼의 환희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 말이다.